자, 1학년 친구들, 1학년 1반, 3반, 5반, 7반 학생들 모두 반갑습니다. 1반, 3반 친구들은 항상 하던 방식이니까 좀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될 텐데 지금 5반, 7반 학생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하는 게 처음이라서 조금 어색하긴 할 텐데 일단 최대한 그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랑 최대한 차이가 없게 선생님도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이번 1시간 최대한 좀 열심히 선생님 강의 듣고 그 선생님이 첨부 파일에 올려둔 첨부 파일에 올려둔 한글 파일의 빈칸 그거 채워서 과제에 올려줄 수 있도록 합시다. 이번 주는 온라인 학습 기간이니까 그에 맞게 강의 듣고 과제해서 출석에 절대 이상 없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 좀 필기를 할게요. 흥선, 대원군, 집건기 배웠었고, 그리고 우리가 개항해 나간 조일수, 조규라고 해서 일본과의 개항, 강화도 조약이라고 불리죠. 일본과의 개항이었던 조일수교, 조일, 수조규 배웠었고, 그리고 미국과의 있었죠. 조미수 통상조약 너무 기니까 적진 않을게요. 그리고 수육, 그쵸? 이거는 청나라하고 우리가 개항하게 되었던 조항까지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개항하고 나서 이후로 선생님이 이 개항에 이어 이제 흥선대원군에 이어 이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는 친정 시기가 도래를 하면서 아버지의 정책과는 다르게 동상수교 거부 정책을 완화해서 1880년대에는 개화 정책을 피게 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오늘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주제 24 개화 정책의 추진과 발발 이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화 세력의 형성, 개화 세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개화 세력에 의해서 개화 세력이 고종에게 간청을 하고, 고종도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개화 정책이 추진되었는지 그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도 서양의 근대식으로 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이 개화 세력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는데 먼저 이 그림부터 볼게요. 자, 북학파 실학사상을 그 뿌리에 두고 있는데 먼저 조선은 어떤 사상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나라라고 이전 시간부터 선생님이 배웠죠. 일반 3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상이었죠? 이게 왜 김민우가 써져 있죠? 잠시만요. 선생님 아까 연습하면서 적어놓은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지우고 자, 개화 세력의 형성 이름 적고 부끄럽네. 자, 성리학이었죠. 성리학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조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방면에서 성리학 원리에 따라서 모든 게 만들어지고 이루어져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리학을 계속 잘 고수해 오고 있었는데 양란에 이 호란이 들어가죠. 이 외란과 호란, 이 양란을 거치게 되면서 이렇게 성리학 질서를 계속 유지를 하면 우리도 강대한 국가로 나아갈 줄 알았는데 이 성리학의 본토 국가인 명나라도 멸망을 하고 우리도 왜 침입을 받고 이 오랑캐 여진족의 침입을 받으면서 이 성리학 자체에 대해서 이 당시 사람들이 의문시하기 시작해요. 이 성리학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성리학 이거 잘하면은 국가가 강해진다고 했는데 우리 왜 계속 연이어 침입받고 성리학 국가인 명이 왜 멸망을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의문을 갖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당시 이제 명이 멸망을 하고 청이 등장을 하고 이 청에도 조천사가 아닌 연행사라고 해서 이 명나라에 갔던 사신들을 조천사라고 하고 청나라에 갔던 사신들을 연행사라고 하는데 이 연행사로 갔던 이 사신들이 이 청나라의 모습, 그전까지 우리가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이 청나라의 모습을 이 발전된 모습을 보고
실질적인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도 청나라처럼 발전된 나라가 되자라고 하는 실질적인 학문을 하자는 그런 움직임들이 막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리학의 의문실을 갖고. 자, 그래서 등장했던 학문이 선생님이 이 실학이라고 했었죠. 실학, 실질적인 학문.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인 학문인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백성의 삶에 도움이 되는 우리 백성들이 조선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학문을 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죠. 이 실학파들, 실학자들의 일부가 청해 학문을 본받고 청해 학문을 배우자라고 하는 북학파, 북쪽의 학문을 배우려고 하는 북학파가 형성이 되었고 이 북학파들의 후손들이 이 후손들 중에서 쭉쭉 시간이 흘러서 이 후손들이 이 개화파를 이루게 되는 그런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청나라의 중체서용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도 받아들이고 일본의 문명 개화론이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는데 그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자세하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개화파 하면서 좀 더 알려줄게요. 일단은 어떻게 개화파가 형성되었는지 뿌리는 어딘지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자, 이 통상계곡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1860년대에 모양이 이상한 배였던 이양선들이 우리나라의 문을 열어라 하면서 동상하자 너희들 문 열어라 이런 거 하니까 이 북학파 실학사상들의 실학파들의 후손들이었던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런 역관이었던 청나라에 오고 가면서 통역을 해줬던 오경석이든지 그리고 의관이었던 유홍기 이런 사람들 그리고 박규수는 이 박지원의 후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도 문을 열자 문을 열지 않고 꽁꽁 닫고 있으면은 우리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통상계곡론으로 발전을 하고 이제는 문을 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도 서양식으로 근대화 개혁을 이뤄나가자라고 하는 개화파까지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개화파 세력 형성의 뿌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여기 19세기, 이게 19세기가 되겠죠. 박규승 등 동상개화론자들이 문호개방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왜?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꽁꽁 닫고 있어봤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도 문호를 개방하자라고 하는 필요성 인식에서 출발을 해서 중국의 중체서용, 중국의 이건 다음에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중국에서 일어났던 근대화 운동이었던 양무운동, 일본에서 일어났던 문명 개화론을 바탕으로 일어났던 메이지 유신 이런 것들 일어나니까 우리도 빨리 근대화 개혁하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았죠. 그렇게 되면서 1880년대 개항 이후에 고종의 의지에 따라서 정부의 개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이 개화파들이 실무 관료로 활용되면서 이 개화파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되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 포인트는 먼저 북학파 실학자들을 근간으로 해서 이들의 후손이 동상개화론자들로 이어져서 마지막에 청해 양무운동,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도 근대화 개화 개혁을 하자라고 해서 개화 세력까지 형성되는 그 과정을 배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자, 이렇게 해서 형성된 개화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1800 쌤 잠시만 이거 실수했네. 지우고 1880년대에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우리 선생님이 학교에서 설명을 했듯이 이건 배웠었죠. 자,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걸 총괄할 중앙에 기구가 필요했던 거죠. 컨트롤 타워가 필요했는데 그때 만들어진 기구가 이 통리기무아문이 되겠습니다. 통리기무아문 여기 개화와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컨트롤 타워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컨트롤 타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전담할 실행할 부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인사 담당, 교육 담당, 경제 담당, 부서 담당 이렇게 맡아서 맡을 12개의 사를 두었죠. 외교를 담당할 사, 통상을 담당할 사, 군사를 담당할 사 몰라도 돼요. 일단 이렇게 직접 실행을 하기 위한 전문 부서였던 12개의 사를 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통리기무아문을 총괄 기구로 두고 직접 실행할 12사를 두었다.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개혁 내용을 보면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조선의 전통적인 군사제도였던 오군형이라고 한다면 임진왜란 때 만들어졌던 훈련, 도감, 뭐 수어청, 총융청, 뭐 금위영 이런 것들이 쭉쭉쭉 있는데 이런 거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이 5개의 군대로 만들어져 있었던 오군영 체제에서 이제는 군사 체제를 바꾸어서 무위영, 장어영 2개의 군대로 만들어진 이영 체제로 바꾸게 됩니다. 전통적인 우리 구식 군대라고 보면 되겠죠. 조선의 군대. 구식 군대는 이영 체제로 바꾸고 그리고 근대화된 새로운 개혁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군대인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창설이 되게 됩니다. 별기군 수업 시간에 설명했죠. 신식 군대였으며 일본인 교관을 초빙해서 서양식의 근대식 군사훈련을 받게 되는 그런 별기군을 창설을 한다고 했었죠. 자,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이 별기군들에게 뭐 무기, 의복, 식량, 월급 이런 거 지원 빵빵하게 해준다고 선생님이 했었죠. 그래서 이 별기군들에게만 너무 지원이 빵빵하고 구식군대인 이영에게만 너무 차별을 하니까 일어났던 구식군대의 반란이 임오군란이었죠. 기억나죠? 임오군란. 그건 다음 시간에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고 이렇게 이영체제와 별기군을 창설을 하게 되는 군사제도 개혁이 있었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고 그리고 우리 근대 시설들 새롭게 근대 시설들 근대화의 상징이었던 근대 시설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무기를 제조하는 기기창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리고 근대적인 신문을 편찬하기 위해서 출판물을 편찬하기 위해서 개화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출판을 담당하는 방문국 인쇄 출판을 담당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초의 신문이었던 한성 순보도 이 방문국에서 만듭니다. 한성순보도. 자, 그리고 화폐를 발행하는 우리 그전에 쓰던 상평통보 쉽게 말해서 엽전이라고 하죠. 이런 상평통보를 쓰지 않고 우리도 화폐를 만드는 그전까지는 상평통보는 여러 가지 기구에서 막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 전환국에서 이제는 통일을 시켜서 이 한 곳에서만 만들게 지금의 조폐공사와 마찬가지겠죠. 자, 이런 전환국을 만들게 됩니다. 근대 시설로서. 자, 여기서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거는 군사제도로서 이영체제와 별기군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런 근대 시설로서 기기창 방문국, 전환국 이런 것들도 만들었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고 이 별기군은 나중에 임오군란까지 연결된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대화, 개화 정책을 피게 되는데 이거 하기 전에 이것도 이 별기군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금방 서양식의 근대식 의복가 이런 걸 갖추었다고 하지만 지금 군대를 보기에는 조선의 색채가 아직까지 짙죠. 어쨌든 이런 근대식 무기를 입고 이런 근대식 보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군사적인 훈련을 받았던 별기군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까 이렇게 앞에까지 배운 개화 정책의 추진을 하기 전에 이거 먼저 내용을 배웠어야 되는데 교과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선생님이 교과서 구성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는데 아까처럼 통리기무화문, 군사제도, 근대시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뚝딱 나오진 않았겠죠. 우리가 이전 시간에 앞에 말했던 이 통리기무화문은 중국의 총리기무 아문 이런 거 총리기문, 사무아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구를 본받아서 만든 기구였거든요. 그리고 기기창, 방문구, 전환구 이런 것들도 청나라의 개혁, 청나라에서는 이걸 기기국이라고도 했었고 이런 거를 본받아서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 본받기 위해서 외국의 개화 상황을 시찰하고 선진문물을 견학하기 위해서 각지에 이런 조사단, 시찰단을 보내게 되는데 자, 일본의 개화 사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냈던 조사단이 수신사 되겠습니다. 수신사 처음에 제일 먼저 보냈던 게 수신사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2차 수신사로 갔던 사람들이 중요했었죠. 대표적으로 김홍집이었고 이 김홍집이 가져온 청나라 사람이었던 일본 외경관이었던 황준센이 지었던 조선 책략 이런 거 가져온다 그랬죠.
자, 이런 수신사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1881년이 되면 이 수신사에서 이름을 바꾸어서 조사시찰단이라는 파견단을, 사신단, 시찰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파견을 해서 이들이 보고 온 것을 보고서로 제출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조선에서는 개화정책을 추진을 하게 되죠. 자, 일단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어느 나라에 어느 사신단이 갔는지, 어느 시찰단이 갔는지 이런 명칭이 중요해요. 일단 일본에서는 수신사, 처음에는 수신사, 그 다음에 조세 시찰단이 보내졌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고, 2차 수신사에서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들고 와서 우리 이전에 배웠던 조미수호 통상조약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미국과의 조약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사진은 이 수신사가 일본에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놓았던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됐고, 일단 아까 얘기했던 중국과 개화가 아까 이전에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중국의 근대화 개혁을 보기 위해서 개화 상황을 보기 위해서 보냈던 영선사, 그리고 원래부터 미국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신분도 없고 이렇게 했었던 근대화 국가였기 때문에 미국의 개화 상황을 보기 위해 보냈던 보빙사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일본에는 수신사, 조사시찰단이 파견되었고, 중국의 개화 사상 이런 거 보기 위해서 영선사, 미국에는 보빙사 이렇게 파견되었다 정도 정확히 매칭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렇지만은 이렇게 국가 주도에서 개화 사상을 이런 시찰단까지 보내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조선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건 하기 전에 보빙사로 갔었던 사람들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진 보고, 자, 그들을 위정척사파라고 합니다. 이 개화사상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렇게 개화파가 중심이 되어서 국정이 운영되고 80년대에 있었지만 정통적인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유교 유생들, 사대부들은 여전히 상당수 많았었죠. 이들이 관직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런 보수적이었던 성리학자들이 위정척사를 주장하게 되는데, 이게 위정척사 한자입니다. 한자. 이 위 같은 경우에는 지킬 위가 되겠죠. 뭘 지키겠대요. 어떤 거? 정. 이거 우리 정 뭔지 알죠? 뭐? 바를 정. 이 바른 것을 자기들은 지키겠대요. 자, 그리고 이거는 물리칠 척이 되겠습니다. 물리친다고요. 어떤 거를? 이거는 간사할, 사악할, 사가 되겠죠. 풀이를 하자면 우리 위정척사파는 바른 것은 지키고 이 간사하고 사악한 것은 물리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자, 그러면은 그들이 말하는 보수적인 성리학자들이 말하는 바른 것은 뭐였을까요? 선생님 말했죠? 성리학이 되겠죠. 성리학, 전통적인 질서 있었던 유교 경전을 중요시하는 그런 성리학이 그들이 말하는 바른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사악하고 간사한 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서양의 기술, 과학, 군사, 교육이 되겠죠. 어디에? 서양에. 그런 거 배척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리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위정척사파 되겠습니다. 위정척사파. 우리 앞에 배웠던 개화파와는 반대되는 세력이겠죠. 쉽게 얘기해서 이 개화파가 지금으로 얘기하는 진보 세력이라면 이 위정척사파가 보수 세력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위정척사파들의 활동을 한번 볼까요? 시기별로 위정척사파가 활동을 달리 하는데 먼저 전도별로 볼게요. 1860년대는 어떤 시대였죠? 그렇죠. 이제 빨간색으로 할게요. 빨간색으로 하고 1860년대는 서양의 이양선, 모양이 이상한 배들이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통상하자, 개국해라, 문 열어라 라고 하면서 계속 오는 상황이었고, 우리는 그거를 반대해서 뭐 병인 양요도 거치고 신미 양요 이런 거 막 거치고 있는 상황이었죠. 누구에 의해서?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자, 여기 있는 이항로, 기정진 이런 사람들이 흥선대원군이 동상수교 거부 정책을 하는데 지지했던 사람들이겠습니다. 서양과 문 열면 안 된다. 이 사악한 거 서양의 세력들 배척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죠. 이름 정도 알아두면 좋겠죠. 이항로, 기정진 이런 보수적 성리학자들이 흥선대원군의 동상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하고 여기서 이들은 이런 것들을 주장하죠. 척화주전론이라고 해서 어떤 걸 배척하다는 거죠. 아까 물리칠 척. 어떻게 물리치죠? 어떤 걸? 평화. 누구와의 평화? 이런 외국 세력들, 서양 이항선들 이런 사람들과의 평화를 배척하고 어떻게 하자고 주장하는 거. 이건 주장할 주. 어떻게 하자고? 싸울 전자 싸우자고요. 그래서요. 병인양요, 신미양요 때 싸웠죠, 직접. 자, 그래서 1860년대는 이항로, 기정진 등이 척화주전론을 주장했던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된 사료 볼까요? 자, 동상반대 운동 아까 몇 년 들었죠? 1860년대라고 했었죠. 자, 한번 사료를 읽어볼까요? 오늘날 서양 오랑캐 침입을 당하여 서양 오랑캐 침입 우리 배웠었죠? 병인양요, 신미양요, 국론이 이런 걸 당하니까 국론이 화친과 전쟁으로 나뉘었다. 그들과 화친하자. 아니다. 그들과 전쟁하자. 이렇게 나누어 있는데 서양인을 공격해야 한다는 주장, 전쟁을 주장하는 거는 내 나라 쪽 사람의 주장이고 우리 조선 사람의 주장이고 서양인과 화친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국 쪽 사람의 주장이다. 서양 쪽 사람의 주장이다. 우리 전자를 따르면 화친하자는 것에 따르면 나라와 문화, 우리 문화를 전통을 보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전쟁을 한다면 후자를 따른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금수의 지경으로 빠지고 말 것이다. 우리가 이거 미안해요. 전자를 따르면 우리나라 보존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전쟁을 한다면은 우리 전통의 문화를 보존할 수 있지만 만약에 화친을 한다면 여기서 전자 분자가 계속 바뀌어서 그래요. 우리가 화친을 한다면은 금수 동물의 지경 이 동물의 지경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화친하지 말자는 거겠죠. 우리 통상하지 말고 수교도 하지 말고 개국도 하지 말자는 이런 대표적인 이항로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사료 좀 잘 봐두고 자 70년대 볼게요. 70년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표적으로 우리는 최초로 개항을 했던 조일수 조규가 맺어지던 그런 해입니다. 운요 사건도 일어났고 자 이것에 대해서 반대해서 개화 세력들과 고종이 일본과 개항을 하려고 하니까 대표적인 위정척사파였던 최익현은 이 우리나라가 강화도 조약을 맺으려는 것에 대해서 외양일체론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외양일체론이 뭐냐면 외놈, 양놈들은 일체 한 놈이다. 똑같은 놈들이다. 똑같이 저놈들하고 싸워야 되지. 평화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외양일체론을 주장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는 일본과 개항을 해서는 안 된다. 조교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개황 반대론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일단 60년대에 척화주전론, 70년대에는 개항 반대론이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위정척사파들의 자, 최익현의 개항 반대론 한번 볼까요? 1870년대 연도 좀 잘 알아두고 자, 먼저 일본과 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저들의 욕심은 물건들을 교육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뭐 근대화 시켜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은 우리나라 거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실은 서양의 적이옵니다. 이 말이 다섯 글자로 하면 외양일체론이 되겠죠. 외놈이나 양놈이나 똑같다. 강화가 한번 이루어지면 사학의 서적과 전주교의 조상화가 교육하는 속에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 교육하면서 서구의 사상이 들어와서 우리 성리학을 위기에 처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문 열지 말자, 문 열자. 문 열지 말자고 하는 최익현의 의견이 담겨있는 개항 반대론이 적혀있는 그런 사료였습니다. 이 사료도 좀 잘 봐두도록 하죠. 자, 다시 넘어가서 1880년대는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듯이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정부 주도로 이 조교가 이루어진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개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개화 정책들 선생님이 1880년대에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1880년대는 우리가 개화 정책을 피고 미국과 수교를 맺게 되는데
역할을 했었던 조선 책략 이런 것들이 막 유포되기 시작하니까 우리 지금 프린터 보면은 나와 있듯이 이런 조선 책략 이 베스트셀러에 든다 그랬죠. 사람들이 많이 읽는 자 이런 조선 책략 유포에 반대하면서 우리 영남 지방에 있었던 우리 경상도 지역 경상남북도 지역에 있었던 유생들이 뭐 대표적인 사람이 이만손이라고 해서 이 이만손을 중심으로 영남 만인소 영남 지방에 사는 사람은 만명 이 만명이라는 건 많다는 의미예요. 만명 많은 이 유생들이 올리는 상소, 영남 만인소 이런 것도 올리고 홍제학이라고 하는 사람도 조선 책략 이거 빨리 불태워버려야지 이거 유포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조선 책략 유포에 반대하는 그런 상소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얘들은 주된 목표는 우리 정부가 개화 정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조선 책략의 결과 우리가 미국하고 통상하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니까 미국과도 통상에서는 수교 맺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주장을 하는 거죠. 1880년대는 정부의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개화 반대론이 퍼지게 됩니다. 자 자료를 보면은 자 여기 있죠. 개화 반대 운동 1880년대 영남 만인소 조선 책략이 퍼지는 것에 대해서 영남 지방에 있던 유생들이 이만손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 올렸던 상소가 되겠죠. 내용을 보면은 미국을 끌어들일 경우 우리 조선 책략에서 하라는 게 연미국이었죠. 연미국 쌤표 가르쳐줬죠. 연미국 미국하고 연결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조선체육에 조선 책략에 미국 근데 내용을 한번 봅시다. 미국을 끌어들일 경우에 그들이 재물을 요구하고 우리의 약점을 알아차려서 어려운 청을 하거나 과도한 경우를 떠맡긴다면 응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가 수교를 맺게 된다면 그들이 막 많은 걸 요구하더라도 우리는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미국의 말에 따라야 된다. 우리 조선 책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를 막는 거였어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선생님이 방러라고 했죠.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이런 거 뭐 연미국, 친중국, 결일본 하라고 했는데 여기 알고 보니까 러시아는 우리와 협의가 없다. 우리가 뭐 관계가 없다. 굳이 우리가 러시아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을 필요 없다. 공연히 남의 말만 듣고 이 청나라 사람이 쓴 이 황준센 이 사람이 쓴 책만 말만 믿고 러시아하고 틈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나라 위신만 손상될 뿐이다. 그러니까 그 말 듣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개화 전체를 반대하는 이 조선 책략 유포가 반대되는 그런 운동이 포함된 그런 사상이 포함된 영남 만인소 내용을 배웠습니다. 1880년대 개화 반대 운동의 일환으로 쓰여졌던 상소가 되겠죠. 자 이렇게 60년대 척화주전론 70년대 개항반대론 80년대 개화반대론 이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 60년대는 뭐 서양에서 오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척화주전하자 70년대 우리가 강화조약 맺어지는 상황에서 개항하지 말자 80년대 개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개화하지 말자 이런 위정척사파들의 주장들 좀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 개화정책에 대한 반대론이 이제는 무마가 되면서 위정척사파가 점점 힘이 약해지는 것 같았는데 90년대에 큰 일이 발생하죠. 우리 국모였다. 민비, 명성, 황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이 1895년에 일어나서 이것에 대해서 저항을 했던 사람들이 성리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을미의병, 나라를 구하기 위한 그런 정의로운 뜻에 따라서 일으킨 병사들이 되겠죠. 을미의병이 일어나고 그리고 1905년에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박탈당하게 되었던 누구에게? 일본에게 박탈당하게 되었던 을사조약. 조약이란 거는 상대방이 1대1의 동등한 관계에서 맺는 건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이런 걸 조약을 당하게 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조약을 늑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을사조약, 을사늑약으로 약에 따라서 우리는 외교권, 다른 나라와 외교를 맺을 수 있는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고 그리고 외교관도 보내고 하는 그런 외교권이 박탈당한 을사조약, 을사늑약에 반대해서 유생들이 을사의병을 일으키게 되고 여기에도 많은 유생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90년대에는 그리고 1900년대까지 일본의 항관 의병 활동을 성리학자들, 위정척사파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죠. 알겠죠?
자, 일단 우리는 지금 위정척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기별로 위정척사파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무엇이었는지 시기별 60년대는 척화주전론, 70년대에는 개항반대론, 80년대에는 개화반대론, 90년대에는 항일의병 활동으로 이어지는 위정척사파들의 활동을 배워보았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위정척사 운동이 얘들은 진짜로 우리가 개화하는 걸 못지않고 개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이고 잠시만요. 자, 개화하는 거 막기 위해서 실시를 했던 것도 있겠지만 그들의 위정척사 운동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성리학 질서를 버리고 세계의 근대적인 그런 성리학 질서에 따라서 공고한 신분제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는 근대적인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신분제도 막 없어지려고 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입지가 불안해진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성리학자들은 양반 중심의 성리학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정척사 운동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 위정척사 운동의 한계이기도 하죠. 자신들의 위상이 깎일 것을 우려해서. 자, 그렇지만 딱 알고 보니까 서양과 일본의 그들의 세력의 정확한 의도, 우리나라한테 통상하자, 개화해라, 우리 수교 맺자, 개국하자, 이런 것들의 본래 의도는 뭐였죠? 서양이나 외놈들이나? 그렇죠.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거였죠. 우리나라를 침탈하기 위한 거였죠. 그랬기 때문에 이 위정척사 운동은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외세에 반대하고 반침략, 그들의 침략, 침탈에 반대하는 그런 성격을 갖는 의가 있다. 그들의 의도를 첫 번째,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반외세, 반침략적 성격을 가지는 위정척사 사상의 의가 있다.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위정척사까지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모군란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1882년에 일어났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긴 배웠지만 조금만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죠. 자,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 선생님이 얘기했죠. 신식군대에게는 무기, 의복, 식량, 월급 이런 거 지원 빵빵한데 구식군대인 이영, 무이영, 장어영한테는 선생님이 어떻다 그랬어요? 그쵸? 그런 부급은 커녕 녹봉도 제대로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먹는 것에서 장난친다 그랬죠. 녹봉으로 주는 쌀에 쌀겨 섞여 있고 모래 섞여 있고 돌 섞여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차별을 99군대에 대한 차별을 겪고 그리고 서민생활도 악화되기 시작해서 서민생활의 악화는 우리가 개항을 하면서 외국 상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수공업들 값싼 일본산 면제품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수공업 이런 거 다 몰락하고 그리고 외국 상인들이 들어오면서 쌀 이런 거 싹 다 사가 버리니까 쌀값 폭등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굶주리고 막 이렇게 서민생활이 점점 악화되니까 이 구식군인들이 자신들의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일으킨 봉기에 악화된 서민생활을 견디지 못한 도시 서민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임오굴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때 임오굴란을 일으키면서 구식군대들은 자신에게 녹봉을 주는 선해청이란 것을 급습을 해서 거기를 접수한 다음에 이제 조정으로 중앙에 있는 궁으로 가기 위해서 가서 자, 그렇게 가니까 실질적인 권력에 있던 민비는 이미 도망을 간 상황이었어요. 명성황후는 도망을 간 상황이었고 이렇게 빈 공백을 틈타서 이 구식군인들이 73년 이후에 1873년 이후에 하야해에 있던 누구? 흥선대원군을 재집권시키죠. 왜? 구식군인들은 자기를 대우해줄 사람은 보수적이었던 개화 정책 안 하고 별귀군 잘 먹이는 이런 개화 정책 안 하는 보수적인 흥선대원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을 다시 권력이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흥선대원군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실시했던 개화 정책을 백지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이모군란이 성공한 듯이 보였지만 우리의 고종께서는 이 이모군란도 진압하지 못하고 별귀군 그렇게 키워놔봤자 이런 90군대 반란을 진압하지 못하고 고종은 누구한테 이 이모군란 90군들이 일으킨 반란 여기에 도시 서민들이 참여한 이 반란을 진압해달라고 구원 요청을 하죠. 누구에게? 청에게. 중국의 중격인 청에게 진압을 요청을 하고 청국에 있는 군인 청군이 직접 조선에 출병을 해서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 문제를 지금 외국의 군대에게 지금 진압해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자, 어쨌든 청군이 출병을 해서 이 이모군란을 진압하게 되고 90군대를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흥선대원군도 권력을 잡은 지 채 며칠도 되지 않아서 청으로 압송이 되는 아버지가 압송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고종이 자처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이모군란이 진압되니까 도망갔던 지금의 뭐 장호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여기 잘 모르니까 어쨌든 장호원 경기도까지 도망갔다고 보면 될 거예요. 자, 이 경기도까지 도망갔던 민씨 세력들, 명성황후를 비롯한 여러 민씨 세력들, 집권층 개화파들이었겠죠. 이 민씨 세력들이 재집권을 하게 되면서 이모군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 이모군란에 일어나게 됐던 배경, 그리고 이거를 누가 진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결과는 어땠는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882년에 있었던 이모군란의 영향 한번 볼까요? 이게 겁나게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핑크색으로 할게요. 이거 핑크색 제일 가까운 게 이거니까. 자, 이모군란의 영향,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90군인들이 아까 이모군란 일으킬 때 신식 군대를 교육하던 일본인 교관, 얘들이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어디로? 인천으로 도망을 가요. 인천으로 가가지고 일본으로 도망가려고. 자, 근데 이 90군인들이 인천으로 도망가고 있는 이 신식 군대의 교관을, 일본인 교관을 끝까지 인천으로 따라가가지고 거기 인천에 있는 제물포항에 따라가가지고 끝까지 죽여. 일본인 교관을. 자, 그러니까 일본이 여기에 책임을 묻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일본하고 이 일본인 교관을 제물포에서 죽인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 이모군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을 제물포 조약이라고 하죠. 먼저 일본인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을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을 명시를 해뒀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일본 공사관에 외교관이 있는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을 주둔하겠다. 군인을 주둔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게 되면서 이제 우리 조선에는 일본 군인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 일본과의 맺었던 이모군란의 결과 맺었던 조약을 제물포 조약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제물포 조약. 일단 이 일본인 교관들이 인천 제물포로 도망갔다고 해서 제물포 조약을 맺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청나라, 우리나라를 이모군란을 진압했던 청나라와에도 조약을 맺게 되는데 먼저 이모군란 진압한 후에도 청군은 돌아가지 않고 우리 조선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군인들이. 자, 그러면 이모군란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일본인 군인도 있고 청나라 군인도 있는 외국 군대가 지금 둘 다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국가에. 외국의 군대가 지금 일본군, 청군 둘 다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고문이라고 하는 일단 고문은 우리가 만약에 뭐 단체가 있다면은 제 위에 뭐 회장이 있을 거고 여기 뭐 부회장이 있을 거고 총무가 있을 텐데 고문은 직접적인 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는 관여하지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 조언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고문이었습니다. 고문. 지금도 뭐 동호회 같은 모임 같은 데 가면은 고문들이 어른으로서 조언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하죠. 어쨌든 청나라는 청은 너희 조선에게 고문을 파견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고문을 파견할 때 이 고문은 우리 청황제가 말씀하시는 거다 똑같으니까 너희들 이거 무조건 들어라 라고 하면서 재정고문으로서
조선이 재정적인 정책을 펼 때는 이 마젠창이라고 하는 재정고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재정고문으로서 마젠창, 중국 사람 마젠창을 고문으로 보내게 되고, 이 독일인이었던, 당시에 청나라에 있던 독일인이었던 멜렌도르프를 군사 고문으로서 너희들 군사적인 정책을 펼 때는 이 멜렌도르프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 고문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내정을 청이 간섭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알아서 정치하는 거를 자기들이 간섭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청이 우리나라를 이모군란을 진압해줬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의 내정을 간섭하게 됩니다. 또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전에 1876년에 맺었던 강화도 조약 이후에 누구의 영향력이 강해진다고 그랬어요? 조선에. 일본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전처럼 조선 너희들 우리 청의 말에 꿈뻑하지 못하던 그런 때처럼 우리 말 잘 들어 라고 하면서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이거 뭐라고 배웠어? 수육이라고 배우고 그랬죠? 수육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뭐였었죠? 무슨 내용이 있었죠? 중요한 내용들. 청상인의 내지 통상권 이런 내용들 있었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내용들은 선생님 여러분들 찾아보고 선생님 꼭 찾아보는데 선생님 말해줄게요 그냥. 자, 청에 대한 조선의 종주권을 명시해서 조선의 주인은 누구다? 청이다. 이거 명시했고, 그리고 청상인의 내지 통상권 이런 것들 규명해놓고 영사재판권 이런 규정을 넣어놓고 미안해요. 이런 거 떴네 막. 미안. 신호에. 자, 어쨌든 이모군란 영향으로 일본과는 재물포조약, 청나라와는 수육 이거를 맺게 됐다 정도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알겠죠? 자, 이걸로 인해서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게 된다까지 했었죠. 자, 오늘은 뭐 배웠어요? 다시 복습하면은 개화 세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그리고 고정의 뜻에 따라서 개화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통리, 기무, 아문과 12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군대는 이영체제, 그리고 신식군대인 별기군도 만들고, 그리고 근대시설로서 기기창, 반문국, 전왕국 이런 것들 만들면서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라고 하는 개화정책 배웠었고, 다음으로 우리가 개화정책을 하기 위해서 외국의 개화 상황을 보기 위해서 일본에 보냈던 수신사, 조사실찰단, 청나라에 보냈던 영선사, 미국에 보냈던 보빙사, 단체 이름 잘 기억해 두라고 했었죠. 자, 또 한편으로는 이 개화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성리학자였던 아까 이항로, 기정진, 최익현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됐던 위정척사 사상, 위정척사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시기별로 어떤 위정척사 운동들을 벌였는지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들 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았고, 자, 그리고 이 위정척사가 이런 서양 세력의 정확한 의도, 이런 거, 우리의 침략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반외세, 반침략하는 성격이 있는 그런 의의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양반 중심의 성리학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한계도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개화 정책의 결과, 그 영향에 따라서 일어났던 이모군란을 배웠었고, 이모군란의 영향으로 우리는 일본과는 재물포조약, 청나라와는 수륙 이거 맺게 되는 과정도 배웠습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온라인 첫 수업 수고 많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뭐 배울까요? 다음 시간에 개화사상이 어떻게 더 전개되었고, 개화파들 중에서 노선을 달리했던 급진개화파들이 일으켰던 갑신정변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늘 너무 수고 많았어요. 자, 지금 마치면 바로 첨부 파일에 있는 빈칸 과제 꼭 올리도록 합시다. 출석 절대 출결 끄이지 않도록 그렇게 합시다. 알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았어요.